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제대로 누군가 대화하고 하려면은 그 단어나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한 좀 기반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사실 저는 그건 까막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까막눈이 아닌 사람, 리터러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제가 잡고 싶었는데, 그럼 뭐를 위한 리터러시인지에 대한 생각을 저는 마음을 못 정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AI 리터러시로 잡아볼까? 그러면 저는 뭐 머신러닝이 딥러닝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일단은 우리가 AX 컨설턴트로서 또는 AX를 지금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판이 된 이유는 LLM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보면은 결국 주제는 LLM으로 좀 좁히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늘 4강은 LLM에 대한 문해력을 가져가 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되셨으면 좋겠냐면요,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굉장한 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LLM을 생짜로 쓰는 것도 당연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렉으로 풀 수 있는지, 프롬프트로 풀 수 있는지, 파인 튜닝까지 필요한지, 이 세 개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무엇이다라고 혹시 명쾌하게 나는 기준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안 나오지만 제 앞에는 지금 한 15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산소를 서로 쉐어를 하고 계신데, 네, 혹시 나 설명할 줄 안다, 이거 하기 어려워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고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강의를 할 거겠지만, 저는 내가 생각하는 그거랑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난 좀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손을 안 들 것 같아요. 선뜻 손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AX 컨설턴트로서 지금 목적을 갖고 계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겠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업계에서 필드에서 AX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강의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적어도 제 앞에 계신 이 15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4강 이후에 이제 5, 6, 7, 8 가면서 에이전트부터 오케스트레이션, 하네스, 딥튜닝까지 이렇게 이어져 갈 건데, 결국 그것들이 무슨 기반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알고 넘어가는 거랑 모르고 넘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 심도의 차이는 진짜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인트로가 길었는데 그런 의의가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세 꼭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LLM 모델, 여러분들이 맨날 쓰시는 GPT든 클로드든 뭐든 그 모델이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놈의 학습이 된 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야 하면은 하는 그 채팅 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또 A to Z인데 요것만 바뀌었어요. 추론하는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는 원래 사람의 그 지능을 인공적으로 모방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얘는 사람처럼 무언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응답하겠지라는 추론을 해요. 추론. 그 추론을 잘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냥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죠. 프롬프트, 레그, 파인 튜닝. 여러분 그 하네스가 됐든 에이전트에다가 내용을 쓰는 거 다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그런 프롬프트, 레그, 파인 튜닝 이거 세 개 언제 어떻게 왜 선택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늘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저걸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된 20장 이하짜리의 어떤 PDF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길게 설명한 몇백 장짜리 어떤 전자책 같이 지금 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어딘가 막 너무 열심히 노트를 필기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다가 저거 뭐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정도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차후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주제를 잡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LM 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을 이제 소개를 드려볼게요. 아마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LLM은 뭐 상식 퀴즈인데 뭐의 줄임말이냐 아시죠? 라지 랭귀지 모델. 여기서 이 large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감도 안 올 정도의 크기인 아주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LLM. 그러니까 모델은 이제 아까 제가 그 AI가 결국 추론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추론을 담당하는 뇌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코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코퍼스는 괜히 그냥 용어가 쓰인 것 같지만 그냥 글입니다. 글뭉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긴 글입니다. 왜 얼마나 기냐? 일단 인터넷에는 되게 많은 곳에 이런 글들이 퍼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통상 만나는 블로그 같은 데도 글이 있고, 뭐 홈페이지에도 글이 있고, 뭐 SNS에도 글이 있고, 뭐 우리가 뭐 GitHub 이런 데 되면 코드가 있지만 그 코드도 사실은 글 아닙니까? 그죠? 쓰여 있는 문자죠? 제가 뭐 다 예시를 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터넷에는 많은 글들이 많은 언어로 퍼져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퍼블릭하게 아이디 비밀번호 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그 글을 이제 퍼블릭한 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 글들을 한 군데 이렇게 다 뭉쳐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렇게 쭉 여기 있는 것들 다 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낸 글, 이것의 그 크기가 GPT-2인지 3인지 4인지 정확히 어떤 거 기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트릴리온이 몇 조죠? 트릴리온이 1조죠, 그죠? 15조 바이트에 달하는 어마무지하게 긴 글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끝 목적지는 뭐냐면요. 저걸 가지고 이제 막 뭘 해서 끝에 목적지는 뭐냐면은 오늘의 예시 문장을 하나 정리해봤는데 우리 점심 메뉴는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끊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어줘야 돼요. 우린 지금 일단 뭐 단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오는지 뭐면 좋은지 를 맞춰야 되는 거. 이게 추론이죠, 추론. 이걸 하는 이 기계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로부터 여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판서 길이가 여기 안에 딱 들어올지 모르겠어서 그냥 위아래 좀 이렇게 화살표를 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길고 큰 이 글 덩어리, 이 코퍼스를 우선은 기계가 학습할 재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LLM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AI가 하는 일이 학습과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습은 그러면은 뭘로 하냐?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해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데이터셋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셋이죠. 데이터를 이 학습할 때 필요한 규격에 맞게 규격화해주면은 그걸 데이터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뭐 딥러닝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라벨링을 하면은 이제 또 데이터셋이 된다. 뭐 등등 되게 이런 어떤 학습과 추론의 목표에 따라서 이런 형태는 좀 달라져요. 어쨌든 학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계가 이 행위를 하려면은 이제 이 학습할 거리로 이제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요 지금 세션에서는 토큰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이놈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긴 글에서 이제 학습할 기반이 될 토큰을 뽑아내는 단계로 이제 가봐야 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한번 뭐 점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심. 이 점심은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글 이해하죠. 점심. 두 글자네요. 그죠? 그리고 한 글자 안에 뭐 지읒, 미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과 심이라는 두 글자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 점을 다시 또 가져볼게요. 점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UTF-8 뭐 이런 인코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막 어디서 한글 깨졌다. 파일 막 엑셀 받았는데 한글 깨졌어요. 그러면 블로그 가서 이거 몇 개짐 찾아보면은 뭐 인코딩이 어쩌네 저쩌네 하죠. 그때 나오는 인코딩이에요. 되게 글로벌하게 쓰이는 인코딩 기법 중에서 하나가 UTF-8 인코딩인데 이것은 이 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글자를 이렇게 세 뭉치에 8자리 이진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진수가 뭔지 0 또는 1 꺼져 있으면 0 켜져 있으면 1이죠. 0 또는 1로 표현된 숫자 뭉치를 우린 이진법으로 표현된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8개가 되면은 이제 256까지의 이제 옵션이 생기는 거죠. 0, 1, 0, 1, 0, 1, 0, 1, 1, 0, 1, 0, 1, 0, 1, 0의 경우의 수가 256개. 그러면은 여기 이걸 이진수로 표현을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은 그게 0부터 255까지 나오죠. 왜 255예요? 256이 아니라 0부터 셌으니까죠. 그래서 여러분들 IP 주소 치고 뭐 255라는 숫자를 되게 자주 봤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건 좀 사설이고 이 세 개의 이 8비트로 이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글자, 한국어 말고 특수기호까지 다 포함해서. 특수기호 진짜 이상한 것도 되게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글자와 기호들이 있는데 그게 모두 UTF-8 기준으로 디코딩을 하면은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256, 이거 256이란다. 뭐 그걸 다시 10진수로 표현하면 4, 31, 뭐 161,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어차피 모든 글자, 여기 있는 모든 글자가 이렇게 이 모든 글자 다 이렇게 디코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숫자로 변환이 돼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를 하냐면요. 이 글자들을 다 그 숫자의 나열로 바꿔봅니다. 그 숫자의 나열로 바꿔봐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요. 토큰은 하나의 단어야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토큰 하면 단어 하나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것까지 설명을 뒤에 드려야 여기까지가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를 여기 있는 모든 글자를 다 그 숫자의 조합으로 제가 여기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조금 생략을 할게요. 무슨 숫자, 무슨 숫자, 무슨 숫자로, 무슨 숫자로 어떤 글이 있든 다 숫자로 표현 가능한 거 우리 봤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숫자의 나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걸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요. 여러분 이미지 우리 옛날에 .bmp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요걸로 이미지가 용량이 뭐 한 100메가인 걸 우리 JPG 같은 걸로 압축한다고 하죠. 그 압축할 때 그 기법이 있죠. 이 JPG로 압축할 때 이 하나의 영역을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패턴화 해놓은 다음에 그 패턴을 반복으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압축 방법이 있잖아요. 저기도 이제 압축 방법 같은 게 들어가는 건데요. 어떻게 압축을 하냐면 단어집을 만들어요. 뭐냐면 이걸 쭉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반복되는 조합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거를 사람의 언어로 하면 하나의 언어 그냥 문장을 쭉 해보면은 뭐 안녕, 뭐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영어로 치면 헬로 이런 건 엄청 반복이 될 거예요. 뭐 월드, 헬로 월드, 뭐 반복이 엄청 될 겁니다. 그 반복되는 것들을 단어집화 한다면 줄어들 수 있는 단어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보캐뷸러리라고 하는 하나의 뭉치를 만들어서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얘네들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원래 이 길이였던 게 얘랑 얘를 단어화해서 하나로 합치면 이 결과를 통해서 압축할 수 있는 이 길이의 총량은 한 이쯤까지는 줄어들겠네요. 그죠? 얘가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뭉쳤을 때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쭉 알고리즘에 따라 만들어요. 그때 그 결과로 나온 이 친구들, 이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랩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틱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아니면 뭐 GPT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데 들어가셔도 되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왼쪽에다가 뭐 글을 쓰면은 이게 총 몇 토큰인지, 그리고 이 글을 여기서 여기까지 한 토큰, 그 다음에 요거 한 토큰, 한 토큰, 이렇게 세알려 주는 게 있어요. 그냥 보면 이게 근데 왜 그냥 하나하나씩 단어하고 띄어쓰기는 그냥 별도로 해가지고 세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세는 거야? 라고 싶지만 그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델을 다르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모델마다 그 모델이 학습된, 지금 우리 LLM이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죠. 학습될 때마다 이 토큰을 뽑아낸, 여기에 반영된 이런 것들의 변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델마다 토큰들에 대한 세알림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토큰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학습으로 쳤을 때 학습할 거리의 기본 쌀알이 요렇게 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토큰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사용하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긴 건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를 참 지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알게 된 거는 이제 코퍼스를 토큰으로 탈탈탈탈 걸러냈다. 네. 이제 토큰, 그러면 이제 기억할 단어는 그 모델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보캐뷸러리가 있다, 단어집이 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제는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라는 거냐? 우리 점심 메뉴는 뒤에 요거를 추론해내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저걸 할 수 있는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가볼게요. 자, 결국 뭐냐? 이제 우리는 여기가 이제 단어를 유추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토큰을 추론해야지 라고 하는 기계인 거 이제 알았어요. 그죠? 이제 뭘 하냐면은 이 안에, 그러면 이 어마무지한 이 범위 안에 얼마나 학습할 거리가 많겠어요. 근데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모든 문장은 토큰입니다. 그죠? 그럼 모든 문장은 토큰이 나열이에요. 그럼 뭘 하냐? 우리 점심 메뉴는 하고 시작하는 문장이 이 안에 몇 개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던 거, 앞에 붙어있는 거, 그 다 치면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토큰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우리 눈에는 세 개지만 우리 토큰 세 개에서는 5개일 수도 10개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이제 토큰에 이게 뭐라고요? 시퀀스를 놓고, 이 AI가 학습하는 방법이 항상 똑같은데 뭐냐면, 데이터셋이 뭐냐면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즉 문장 중에서는 비유적이지만 요거 뒤에 하나를 가려요. 요거 뒤에 맨 마지막에 올 토큰을 가려요. 그 다음에 기계한테, 이제부터 조금 제 기계란 말보다는 다른 말이 있는데, 신경망한테 얘를 지금 가린 상태에서 신경망한테 얘가 여기에 올 토큰이 뭔지, 자 보세요. 세상에 단어로 치어내서 설명해봐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여기다가 사전 얍해서 찾아가지고 요거 넣어본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얼마나 엉뚱한 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차도 들어갈 수 있고, 풀도 들어갈 수 있고, 테레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음식도 들어갈 수 있고, 나 말도 안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얘가 그런 상태예요. 처음에 얘는 이 뒤에 뭘 이렇게 지어놓으면 여기 뒤에 뭐가 올지 전혀 랜덤하게 바뀌어요. 얘는 거기다가 특수기호까지 있죠. 하여튼 뭐가 들어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이 신경망을 통해서 우선은 뭘 뽑냐면요. 자, 이제 첫 번째 학습이에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자, 첫 번째 학습이에요. 이 모델이 나올 때 학습을 수많이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학습을 우리 지금 펼쳐보는 거예요. 자, 신경망이 학습이 하나도 안 됐어요. 뭘 뽑냐면요. 여기다가, 자, 이 보캐뷸러리에, 자, 우리 비유적으로 100개만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아는 단어가 토큰이 100개예요. 세상에 뭐 그런 라지하지 않은 랭귀지 모델은 없겠죠? 근데 여기 100개밖에 없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뒤에 올 토큰에 저 100개 보캐뷸러리가 몇 개가, 뭐가 어느 정도 확률로 올 것 같은지 예측을 순위를 매겨서 등수를 쫙 뽑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그래서 1번은 한 4% 되는 것 같고요. 여기로 갈수록 여기 0.00001% 되는 것 같아요. 랜덤하지만 말도 안 되게 뽑아요. 자, 이렇게 뽑아요. 당연히 무조건 틀렸죠. 그리고 학습할 때는 뭘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학습할 때는. 그럼 이제 딱 보고 이 알고리즘이 야, 니 이거 다 싹 틀렸어. 정답은, 자, 이거 토큰 이름을 A라고 할게요. 정답은 A 토큰이야.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네 지금 1번으로 올린 여기가 Z인데 이 Z가 A가 되게 하려면 너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와 라고 해요. 이걸 언어적으로는 역전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조금만 생략을 할게요. 반성문 써와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반성문 쓰고 나서 뭘 하냐면요, 자, 이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비유인데, 여러분 DJ 알죠? DJ. 제가 뭐 DJ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만 DJ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노브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막 하죠. 뭐 게이지를 조절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에코가 막 커지고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뭐 저기만 해도 있네요. 그죠? 여기에 노브들이 이렇게 조절하는 컨트롤들이 막 이렇게 있다 칠게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여기에 설정값에 의해서 신경막이 작동해서 저 퍼센트가 나왔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성문 싸우라고 했죠. 뭘 하냐면은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인데 여기 있는 게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던 거를 한 요까지 조절해볼까? 를 해요. 그리고 이 짓을 또 한 번 합니다. 또 틀려요.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기어를 어떻게 조절했더니만 대충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여기에 대한 때려 맞는 확률이 최대한 올라가더라가 나옵니다. 이때 나온 이 DJ의 컨트롤 박스, 이 뭐라고 불러요 근데? 하여튼 이거 청크? 청크는 레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또 청크라 그래요? 뭐 하여튼 DJ 턴테이블, 턴은 없어. DJ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 DJ 테이블, 이게 뭐냐면 이게 파라미터예요. 이게 파라미터예요. 이게 토큰이라고 했죠. 아, 이거 한영이 자꾸 푸석개네. 그럼 이제 이 학습은 뭐냐면은 이 코퍼스로부터 나온 토큰 시퀀스 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요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할 수 있는 이 시퀀스, 즉 데이터셋, 학습거리들은 무궁무진해요. 얘를 맨 끝에 자리 지우고 맞춰보기 게임을 계속 하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순위를 도출할지는 얘한테 달려있는데, 이 설정 값에 따라서 이게 세탁기로 치면 코스예요. 그죠? 뭐 세탁 몇 번 할 건지, 뭐 탈수할 건지, 뭐 몇 번 돌릴 건지 이런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얘가 그러면 개수가 몇 개냐? 여러분들 맨날 뭐 하면 파라미터 몇 B 이러죠. 그게 뭐예요? 빌리언이잖아요. 10억 개. 이게 70B 하면 뭐예요? 700억 개잖아요. 이 컨트롤 로브가 몇억 개, 몇십억 개가 있는 게임인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미세 컨트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설정 값을 바꿀 게 무궁무진해서, 사실 이렇게 예상하면은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실제 개수가 그 정도의 스케일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 값을 어떻게 했냐, 어디에 무게중심을 줬냐,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가중치, 웨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파일이 딥러닝 할 때 저는 항상 파일명이 맨날 웨이트로 떨어졌어요. 가중치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그 가중치에 대한 설정이 사실 그 모델의 행위 전부라고도 보이니까. 그 파라미터의 가중치를 계속 조이고 닫고 바꾸고 하는 일이, 그게 결국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뭐였어요? 이 4%부터, 이게 4%라는 법도 없어요. 이게 1%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가 아니라 0.00 몇 %일 수도 있어요. 왜냐? 실제 제가 지금은 보캐뷸러리가 100개라고 지금 예측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상상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몇십만 개예요. 토큰의 보캐뷸러리 개수는 몇십만 개.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퍼센트가 이렇게 당당하게 몇 %다라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할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지금 비유적인 지금 설명의 시간이니까 제가 4%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 토큰 값을 최대한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얘입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얘를 또 지워서 이제 어디까지 지울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뭘 한 거냐?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때려 맞추는 파라미터의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했어요. 이게 라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얼마나 깊고 소위 빡세게 해야지 사람처럼 얘를 하는지 오랜 시간 동안 발견이 안 됐대요. 근데 엔비디가 GPU를 막 찍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대용량으로 한번 해봤더니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말을 사람처럼 하네? 그러니까 발견이 된 게 제가 알기로 2010년 초반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LLM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렇게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 파라미터 가중치는 LLM에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허깅 페이스라는 데 가면요, 모델 검색을 하거든요. 모델 도구 봤잖아요, 그죠? 거기 왼쪽에 뭐 있었어요? 파라미터 개수 세팅하는 거 있었죠. 네, 그 검색 찾을 때 난 이거 이상 파라미터 할래. 이게 뭐냐면요, 파라미터 가중치 쓰이는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뭐가 힘들까요? 연산 능력이 점점 곱절로 커져요.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도 엄청 크고요, 추론할 때도 빡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 개수를 이렇게 게이지로 이렇게 제공을 허깅 페이스에서 하는 이유가, 이게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하드웨어의 스펙이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잠깐 얘기해서 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중치로 이제 최적화된 가중치를 담고 있는 이 모델을 뽑았어요. 근데 그 모델은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쓰는 모델이 아니에요. 이걸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을 프리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GPU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력량만 해도 뭐 4인 가구 몇천 가구가 뭐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뭐 그런 전력이 들어가고, GPU는 H100짜리 뭐 몇 천만 장? 정확히 몇 장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엄청난 이제 연산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프리트레인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안에서 훈련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얘를 훈련한 거죠. 여기에 이게 랜덤 박스가 안 되도록 요것만 훈련한 거잖아요. 뒤에 올 토큰이 뭐가 오는 게 적절한 건지 얘만 지금 훈련한 건데, 얘는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가 다음 단어가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넘어서 이 TPO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 갑자기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이 TPO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러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네. 그러니까 눈치 좀 챙겨라 이런 거잖아요. TPO에 맞는 어떤 매너? 뭐 이런 말이 있죠. 얘는 뭐냐면은 아직 TPO가 없는 친구예요. TPO가 없어서 이제 TPO에 맞는, 그럼 뭐냐면요, 자, 코딩용으로 얘를 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그 뒤에 올 코드에 그 한 단어가 뭘지를 잘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는 디버깅은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 록은 이렇게 봐야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규격을 맞춰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응답을 좀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TPO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창의적인, 우리가 뭐 창의적이란다,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려고 그래요. 그럼 보고서에 맞게끔 또 어느 정도 TPO에 맞게끔 얘가 좀 형식과 행태와 구색을 좀 갖춰서 응답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모델을 사람처럼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포스트 트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베이스 모델에 하나를 더합니다. 여러 가지를 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인 튜닝이에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있는 이 아주 핵심 어쨌든 능력은, 뒤에 있는 토큰 잘 가져오는 건 핵심 능력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TPO에 맞게끔 하는 거를 하려고 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면, 이 DJ 테이블을 다시 가져와요. DJ 테이블이에요. 여기에 TPO를 맞추기 위한 한 번, 두 번 정도의 훈련을 더해줍니다. 그때 역시 뭘 해주냐? 파라미터가 추가가 돼요. 다양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송해요. 파인 튜닝을 해주는데, 파인 튜닝 뭐라고요? TPO 맞게끔 이제 의도된 대로 규격 맞춰서 응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훈련, 사회화라고 했어요. 그때 DJ 테이블을 다시 가중치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얘 그대로 놔두고 턴테이블에 약간 확장 키트 같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추가 가중치를 요 안에서만 그냥 더 계산해서 아까 말한 신경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가 좀 더 저렴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어마무지,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비율은 이게 머리카락처럼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파인 튜닝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도학습, 강화학습 형태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기 데이터셋이 여기도 있듯이, 지금 GPT 들어가면 지금도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인 튜닝의 데이터로서 도와줄 만한 문답 세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오면 이렇게 답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걸 좀 정성스럽게 해서 몇십만 몇백만 개, 저거에 비하면 안 큰 거죠? 그죠? 이게 몇십만 개가 된다 한들 저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인 거예요. 파인 튜닝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 강화 학습 뭐 이런 것도 있대. yes or no.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레시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걸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했는지가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고, 모델마다 이 방식과 절차가 달라요. 집중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크가 나오는 겁니다. 벤치마크가 나오면은 모델마다
뭐 기준으로는 뭐가 1등이고 뭐 기준으로는 뭐가 이렇고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렇게 특색이 다 다른 이유. 왜냐면 저만큼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몇 명 안 됩니다. 저게 이 전 세계 이 어마무지한 이 전력량과 그래픽카드 리소스 이런 걸 가지고 요거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이 몇 달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모델이 있을까? 요겁니다. 요게 아이디어도 들어가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가 나는 뭐 코딩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능력은 이렇고 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꽤나 그러니까 크게 좌우를 하는 거죠. 이 모델의 목적에 맞는 성능을 내게 하는 데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서비스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채팅 UI로 제공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서 우리 점심 메뉴는 이라는 프롬프트를 날릴 수 있는 그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강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3분의 1 LLM 모델이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입니다. 첫 시간이라 가지고 지금 좀 듣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아직 하지 않은 나머지 반이 남아 있습니다. 추론을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또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세요. 질문 죄송해요.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잠깐만요. 제가 사실 계획을 했었는데 까먹었던 게 할 때마다 제가 Q&A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혹시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됐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가 토큰들이 정의된 토큰들이 모여 있는 거고 토큰들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좀 세세해진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토큰은 말 그대로 학습할 거리들이고 그러니까 세탁기로 치면 얘는 세탁물. 우리가 오늘 입은 옷이고요. 얘는 세탁 코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세탁 코스로, 어떤 세팅 값으로 학습을 할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파라미터는 추론할 때도 그대로 써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이 토큰을 추론하기 위한 설정 값의 베스트 핏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탁 코스가 제일 옷을 예쁘게 잘 빨아줄까? 의 설정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토큰의 개수, 파라미터의 개수는 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렵죠?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좀 더 가볼게요. 이렇게 먼저 갈게요. 그럼 파라미터를 순간순간적으로 얘가 추론을 하면서 매 순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가요? 학습 사이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돌아서 정답이 안 나오면 다시 조정해서 또 돌리고. 정답은 평생 안 나와요. AI에 100%가 없거든요. 평생 안 나오는데 그나마 비슷한 근사치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DJ박스로 해서 토큰 넣어서 돌렸다.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정답은 추론 결과는 이건데 정답은 이거지롱. 왜 안 맞았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파라미터 조절을 잘 수정해서 여기로 갈 수 있을까를 이제 얘가 맨 앞에 나와 있네요. 야, 너 때문에 이랬잖아. 를 합니다. 이걸 역전파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얘를 한번 조절하고 오케이 미안해 다시 출발할게 다음 판 돌고 이렇게 이거를 되게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틀렸어 그러면 그게 역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LLM 모델 스스로 너무 아니면 지 혼자 뒤로 가서 다시 그 횟수나 이런 건 초반에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라고 해서 이 한 번에 학습을 했을 때 틀린 정도 있죠. 그걸 로스라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은 학습은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게임이에요. 한 번 학습할 때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로스고 횟수면은 이제 얘를 보통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계속 뒤로 안 올라가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해봤자 안 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멈춰요. 그게 얼마나 많이 해야지 이 바이어스가 최대화가 돼서 쓸만해지는지가 엄청 컸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발견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더 이상 안 오르네 하고 멈추는 거지 야 이번엔 너무 틀렸으니까 다시 하자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연구자들은 이 횟수를 몇 번으로 세팅을 할 건지 그럼 아니면 그냥 보고 있다가 더 안 오르네 꺼 물론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행위는 뭐냐면은 이 행위 실제 하는데 제가 했던 행위인데 딥러닝 쪽에서 이미지 학습하거나 이럴 때는 에포크라고 하는데 그 돌 때마다 보고 있다가 로스가 더 안 또는 이거를 자율주행도 바뀔 수 있어요. 5번 했는데 더 안 오른다 그러면 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런 레벨보다 훨씬 더 심대한 레벨이겠죠. 저는 이제 제가 했었던 이미지 비전 쪽에서 기준을 놓고 본 건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부족했던 것 같아 설명이. 질문 뒤에 있었는데.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라벨링이 지금 말하는 코퍼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 포스트 트레인까지가 이제 딱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 여기는 라벨링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그 데이터 라벨링은 요때 포스트 트레이닝 할 때 요때 라벨링이라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히 라벨링이 정확히 쓰이는 데는 이 그 딥러닝 쪽에서 데이터셋 만들 때 그때는 라벨링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쓰거든요. LLM 때는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 트레인에서 요 대화, 질답하는 요 세트를 만들어서 줄 때 그거는 아마 라벨링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넘어올 때는 요거는 알고리즘이 이 모델의 토크나이징이라고 하거든요. 토크나이징을 할 때 쓰인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 샘플을 빼서 거기서 이제 학습할 토큰을 만들고 요렇게 들어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하진 않고. 그럼 포스트 트레인을 데이터셋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포스트 트레인은 그 과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셋을 구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양한 추가적인 학습 기법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강화 학습이라는 걸 할 때는 데이터셋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워드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목적을 주고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반복해서 세대를 거치면서 학습해라, 이런 게 강화 학습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데이터셋을 준다기보다는 목적에 대한 리워드를 디자인해서, 그래서 잘했으면 너 잘했어, 너네 살아남고 너네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다시 학습하고, 요게 강화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하는 기법마다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리서치를 해서 만약에 뭐 부연 설명 드릴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좀 더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저도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여기는 요거 말고는. GPT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거기에 이 질의응답 같은 거 라벨링 참여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좀 있어요. 이건 말씀드릴 수 있다. 파인 튜닝은 접근성이 있잖아요, 일반 기업에게도. 그때 그런 필요한 게 결국에는 데이터셋이 돼요. 네. 뭐 이따가 있을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그 단초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런 점들이 언제 그럼 우리는 파인 튜닝을 할 건지 보면은 뭔데 이거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롬프트로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응답 맞추는 거, 구상 TPU 맞추는 거, 여러분들 에이전트 따고 스킬, 아까도 순아님 같은 경우 스킬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하고 하는 거 보면 그 안에 어떻게 TPU 맞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그죠? 그럼 스킬은 결국 TPU 맞춰달라는 얘기일 건데 왜 굳이 이걸로 TPU를 맞추고 있지? 이런 점이 사실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애매한 지점이고, 우리는 이제 오늘 시간 다 듣고 나면은 무슨 기준이구나를 좀 알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추론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파라미터는 변수들, 가중치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게 다 가중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GPT나 그 LLM은 계산기인데 하나의 개별 모델들이고 개별 모델들 안에 있는 가중치들을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모델 안에는 파라미터 셋은 하나고요, 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빈 하나의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입력 필드들이라고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걸 이제 파라미터를 다른 말로 하면 맥의 변수거든요. 변수. 그래서 다 변수들의 조합입니다. 변수. 이거 물어본 거 맞나요? 여러 개의 계산기들의 조합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의 조합이 아니고 숫자들의 조합이에요. 그냥. 예, 말 그대로 가중치, 치수, 치들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수니까 변수는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한 값들이 맞아요. 그 숫자의 범위가 빌리언 단위다. 예, 다 그냥 숫자, 무한한 행렬 곱셈의 연산,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사칙 연산들이 그냥 거의 곱셈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가 필요하고. 네, 뒤에 현재 모델이 쓰고 있는 토큰 계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보캐뷸러리 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상 몇 개인지는 10몇만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모델마다 다를 거고, 같은 모델에서도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했는지 시점에 따라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15만 개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GPT. 예. 그게 늘어난다고 더 좋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토큰이 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최적화한 심볼의 개수일 뿐인 거고, 그게 늘어나는 거랑 그 효율이 늘어나는 거랑은 큰 상관은 없어요. 아예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게 발전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연구자는 그럼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파라미터가 더 정교하게 디제잉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연산할 수 있는 최대 양,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파라미터 개수가 학습할 때 어느 특정한 파라미터 개수 또는 학습할 때 이 토큰 시퀀스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를 총량을 정하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모델마다 이거 뭐 그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컴팩세이션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자꾸 요약해야 되고 이거 발생하죠. 그게 이 시점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이거 학습할 때 모델 값의 기본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B짜리,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7B로 학습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세고 좋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드웨어의 한계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추론될 것까지 다 계획을 한 다음에 마치 장편 대화 드라마를 짜듯이 엔드까지 다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구자들의 목적이라 하면 그 한정된 자원 내에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어떤 식으로 토크나이징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더 최적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좀 더 좋은 획기적인 게 나올 수가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게 그들의 이 잡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토큰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드려도 되는 질문인지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컨테스트 윈도우 양을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당시 일단 실제로 사용하실 때 그 컨테스트 양이 뭐 이제 API를 쓰면 100만까지 늘어나는데 그냥 구독료 문제는 쓰면 뭐 30몇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크게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짧게 끊어서 하는 결과가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크면 한 번에 잘 잡으니까 안 놓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이라면 그 자동으로 컴팩트 되잖아요.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적절하게 컴팩트를 수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냥 저는 다 뇌를 빼놓고 씁니다. 근데 그 어텐션, 이 추론 얘기하면서 나올 얘기긴 한데요. 윈도우 사이즈가 팍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애들도 그걸 크게 학습하면 학습할 수 있을 건데 결국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한 번에 추론하고 있는 그 앞전에 쌓아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집중력을 잃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LLM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추론 논리가요. 어텐션 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따르거든요. 이거 제가 이따가 추론 단계를 설명할 때 좀 더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집중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에 반해서 이걸 컴팩세이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뭐 코덱스라고 하는 또 이제 툴 위에서 이거 쓰고 하잖아요. 이 보조제들이 너무 요즘은 잘 나와서 저는 요즘은 그냥 진짜 딸깍을 해요. 그냥 알아서 해줘. 예. 예전에 클로드 20만 하다가 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죠. 사실 몇 달 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늘어나면은 보호자한테 너무 늘어나면은 맞아요. 오래 걸리고 결과가 예. 전 지금 GPT 5.6 26만 정도잖아요. 컨텍스트 사이즈가. 뭐 하여튼 뭔가 100만에 비하면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크다고 좋은 거 같아요. 예, 아닌 건. 아니, 얘 추론하는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 크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겠구나. 크면서 좋으려면은 되게 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시켜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없어요. 노력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이게 처음 강의를 해봤어요, 이거를. 진짜 제 생애 처음 이걸 얘기를 해봤어요. 좀 이제 부족함이 스스로 느껴지고 있는데 뒤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LLM 이제 우리가 모델이 어떻게 학습이 돼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를 알아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구축된 모델이 어떤 과정으로 추론을 하는지. 여기서 추론의 목적은 뭐예요? 토큰 시퀀스가 있었을 때 그 뒤에 새롭게 다음으로 올 그 토큰이 뭘지. 이제 우린 더 이상 LLM은 다음에 올 단어를 추론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제 토큰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LLM이 다음 토큰을 어떻게 추론하는지. 오세요. 우리 점심 메뉴는 뒤에 올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추론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점심 메뉴는 우리 GPT 모델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GPT 몇쯤 되는 모델이에요. GPT 계열 모델이에요. 이게 어떤 모델을 쓰든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고 달라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GPT가 이제 얘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뭘로 바꾸겠어요? 토큰의 연속, 토큰 시퀀스로 바꾸겠죠. 자, 우리 띄고 점심 띄고 메뉴는 이렇게 갖다 쳐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토큰 시퀀스. 자, 토큰은 뭐다? 얘를 이 모델이 학습할 때 단어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토큰은 이 모든 단어하고 모든 하여튼 글자들은 다 토큰화를 하면 그 토큰의 고유 아이디, 유니크한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 값들의 연속으로 얘가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숫자는 적을게요. 17, 437, 6,
7, 7, 9, 1, 8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몇십만 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죠?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 4, 1. 9, 1. 하나, 둘, 셋, 넷, 다, 여. 뭐 7 한번 합시다. 뭐 절대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요렇게 이제 토큰 시퀀스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임베딩을 합니다. 임베딩이라는 단어가 낯설진 않으시죠? 왜요? 우리 레그를 하면은 그때 이제 뭐 하나의 청크를 벡터화 시킨다 라고 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임베딩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즉 어디에 이제 안착시키는 거죠. 딱 껴봐서 이렇게 딱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임베딩.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랄까요, 모든 시작의 맨 앞에 일어나는 그냥 첫 시작이에요. 추론을 하게 돼. 아직 뭐 뒤에 뭐가 올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요거는 제가 점점점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제 요 값을 본격적으로 추론기에 넣습니다. 추론기에 넣을게요, 이제. 자, 추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 개의 n개의 레이어로 생겼어요. 그 레이어 안에서는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왜 계속 일어나냐면요, 더 잘 다음 토큰을 뽑고 싶어서.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일어나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n 끝에 다음 토큰이 나옵니다. 미리 이제 결론은 미리 그려드렸어요. 토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점심 메뉴는 뭐 닭죽, 뭐 삼계탕 뭐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근데 이제 요 레이어 하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볼 알고리즘의 이름을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LLM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음 토큰을 추론을 하는 녀석이에요. 이 트랜스포머가 대두된 핵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무슨 노래 제목 같죠?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논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논문을 쓸 때 이게 이렇게나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들어 설명할게요. 원래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NLP,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있었을 거잖아요. 원래는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계열 순서대로 차곡차곡 뒤를 예상을 했어요. 우리 점심 메뉴는 뭐다라고 하는 그 길이 뭐 있다고 치면 우리 점심 메뉴는 치킨이다. 그건 정말 맛있어. 이래서 이렇게 좀 조금만 더 문장 길이를 길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 치킨이다의 치킨하고 이 그건이라고 하는 그에서 요거는 지금 같은 거죠.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요 정도 짧은 문장에서 이걸 아는 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한 10개의 문장이 지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설을 읽고 있는 거야. 그 뒤에 하여튼 그거는 맛있어. 그 뒤에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오는 그거 또 역시나 치킨을 뜻하는 걸 건데, 전통적인 어떤 이 추론 방식에서는 이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앞에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잊게 되는 현상이 주요했다 보니까 한계점 중에 매우 중요한 한계점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제시가 됐냐면, 학습을 하고 추론하는 그 과정에서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요소를 학습하고 추론을 하게 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처럼 말하는 토큰의 발화가 될걸? 이라는 좀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 레이어 안에서 일어나는 주된 일인데요.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설명이 진짜 힘들거든요. 왜 이걸 더 힘들어지냐면은 나오는 용어가 십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많은 용어들을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에서는 조금 각색, 약간의 병합들을 좀 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부러
구체적인 단어나 원래 쓰이는 용어들은 주로 쓰이는 용어라 할지라도 제가 일부러 제 경험상 제가 그 단어를 알고 학습했을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됐던 거는 일부러 지금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진짜 수많은 강의를 봤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싶었을 시점에. 근데 그 이해에 걸림돌이 됐었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만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간의 비유와 약간의 의역이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어텐션 단계입니다. 자, 이때 우리 점심 메뉴는 이 토큰 시퀀스로 된 거, 요거 인베딩 된 게 지금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때 한 4개 정도만 쓸게요. 17, 437, 6, 75, 55 정도로 합시다. 55.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완전 그냥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뭐를 일단은 계산을 하냐면요. 얘는 첫 번째 토큰이죠. 두 번째 토큰부터 얘랑 어떤 관계인지를 재요.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얘랑 어떤 관계인지를 재고 그 값을 들고 있어요. 얘가 나오면요. 얘랑 관계를 또 재요. 들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재요. 지금은 제가 4개만 썼지만,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다 복사 뻥 해가지고 채팅에다 붙여넣기 빡 한 다음에 빡 보내죠. 그럼 이게 얼마나 길까요? 엄청 길겠죠? 그리고 우리 점심 메뉴는 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렇게만 싹 들어갈까요? 아니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시스템 프롬프트도 있고요, 다양한 설정 값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전체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는 아주 너무 짧은 예시이기 때문에 에게라고 보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긴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채팅에 처음 치면은 얘가 생각 중입니다라고 하죠. 그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 프리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뒤에 그 다음에는 빠르게 얘기하죠. 와르륵 얘기하죠.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 딱 받으면 어텐션을 계산을 합니다. 누가 어떤 토큰이 어떤 토큰으로 어떻게 집중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장을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제가 예시로 들려니까 문장이 틀렸네요. 들기 좋은 문장이 아니네요. 이제 토큰이 아니라 그냥 문장 단위로 쓸게요. 지금부터 예시, 이게 한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서 제가 토큰 거려버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토큰이지만 일단 그냥 단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점심 메뉴는 아니다.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로이예요. 품종이 벵갈이에요. 로이는 우리 집에 사는 고양이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로이랑 고양이 관계성이 높겠죠. 사는 우리 집에 로이랑 고양이인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각각의 토큰, 여기서 지금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각각의 이 단어마다 앞전에 나왔던 녀석들과의 관계의 그 가까운 정도의 측정치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텐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어텐션 값들을 이제 그 계산된 값을 일렬로 쭉 세우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냥 일직선이 되다 보니까 특징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하는 후가공 같은 걸 해줘요. 그래서 후가공을 MLP라고 하는 후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포머에 넣은 이 어텐션, 이 값에 어찌 보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맥락의 이해 정보를 만들어 놓은 상태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다음에 올 거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요거 지금 추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뭘 하냐? 이 위에 여기에 올 후보군을 이제 추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레이어도 몇 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행위가 몇 번씩 반복된다는 건데, 이 안에서 이 어텐션 계산 이거 있죠.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얘도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단위를 어텐션 헤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의 제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횟수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끝에 하나 제일 좋은 토큰 하나 골라내려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통해서 이제 후보군을 추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점심 메뉴는 뒤에 올 여기니까 여기에 올 후보군을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토큰을 응답하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무슨 말도 안 되게 랜덤하게 막 기차가 나오고 뭐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음식 메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올 토큰의 후보들이 쭈루루룩 이제 줄을 섭니다. 쭈루룩 줄을 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정보들이 이 값이 일단은 퍼센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로 나와요. 점수 4.3 1.7, 뭐 0.4 이게 퍼센트가 아니에요. 뭐 뒤에 음수도 나와요. 4.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온 숫자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정규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값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숫자. 1이 되는 정규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100%를 분리해준 꼴이 되죠. 그걸 샌드박스를 샌드박스. 여기를 로지트, 여기를 소프트맥스 죄송합니다. 여기를 로지트 그리고 이걸 정규화하는 거를 소프트맥스. 요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 빛을 이렇게 산란하는 거를 좀 부드럽게 쏴주는 거잖아요. 요거 브랜드 이름 중에도 소프트맥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값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소프트맥스. 그래서 이 값의 총합을 1로 써. 그래서 거기다 100만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100%로만 치환해주면은 다 더하면 100%가 되는 그 수치로 바꿔줘요. 그래서 4%, 3%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쭉쭉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정보예요. 샘플링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여러분 템퍼처 온도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GPT나 이런 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올 단어에 여러분들 API 방식으로 이 LLM을 호출할 때 그때 넣을 수 있는 파라미터 값 중에 온도, 탑 K, 탑 P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AI 스튜디오 들어가면 거기 조절하는 그죠? 게이지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여기인데요. 탑 K, 탑 P 템퍼처가 뭐냐면은 이제 이 중에서 이게 엄청 많을 거잖아요. 이 중에서 어디서 컷을 줄 거냐가 돼요. 어디서 컷을 줄 건지. 온도가 높잖아요. 그건 따뜻한 F잖아요. 좀 더 밑으로 가서 많이 샘플링을 가져와도 되게 허락해줘요. 그럼 지금 뭐가 돼요? 창의적이 돼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토큰을 가져오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야 차디찬 T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상위에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탑 K, 탑 P 둘 다 뭐냐? 위에서 몇 개에서 끊을 거냐예요. 이것들이 하이브리드로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에서 뭐 호출할 때 이런 온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맥스 처리까지 된 후보군들, 이걸 로짓이라 그래요. 로짓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샘플링을 해서 내가 뜰 거냐 그 설정값을 여러분들이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샘플링 된 최종 2개 혹은 3개의 후보가 나왔죠? 여기서 뭐 하게요? 맨 위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럼 이제 확률이 계산이 된 거잖아요.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개 중에 하나가 골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여기 계속 바뀔 거거든요.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앞에 맥락적으로 이런 거 있죠. 집 앞에 일식집이 개업했네? 이런 식으로 맥락이 없는 이상 이게 없으면 메뉴는 알게 뭐예요. 먹을 수만 있으면 다 메뉴지 뭐. 근데 여기다가 일식집을 개업했더니 하면은 일식집 메뉴 중에 초밥 뭐 냉면 뭐죠? 초밥 뭐 회 사시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메밀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없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 상태인데 저 탑 K 값이 넉넉하게 템퍼처가 넉넉하게 가면은 먹을 게 안 나올 수도 있게 돼요. 우리 점심 메뉴는 테이크아웃으로.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요 설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추론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근데 정확히는 이 시점에서 요걸 한다라기보다는 이 레이어가 반복된다라고 했죠. 이때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 값을 후보군으로 추리면 좋을지에 대한 컴퓨터만 알고 있는 추천 정보가 있거든요. 컴퓨터만 읽을 수 있는 거. 그걸 히든 스테이트라고 해요. 이 히든 스테이트를 사실은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해서요. 얘가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다시 또 이 행위를 하는 거를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좋은 후보군이 추려져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토큰 하나를 받게 된다 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조금 제가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추론 속도에 대한 거예요. 아까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처음에 쭉 넣을 때 이때 이 굉장히 많은 연산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벌어졌어요. 그래서 토큰을 하나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점심 메뉴는 초밥 토큰까지 넣었어요. 근데 우리 채팅에서는 어때요? 딱 치면 처음에 생각 중입니다. 그건 제가 뭐 이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프리필 단계. 생각 중입니다 하고 나서는 바로 으르륵 얘기를 하죠. 근데 얘 이렇게만 놓고 보면 초밥을 구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 초밥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초밥
이 다 하는데 지금 토큰이 몇 개 들어가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한다는 건데 우리 눈에는 팍 빠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 값들에 그 하나의 우리 개발할 때 여러분 캐싱이라는 단어, 좀 메모리 좀 저장, 미리 값을 저장해 놓고 기억해 놓고 있다가 반복해서 쓰는 거, 이걸 캐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캐싱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에까지 추론했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캐시가 돼 있어서 다시 이 연산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할까요? 얘도 응답을 멈추죠. 멈추는 것도 일종의 토큰이에요. 특수 토큰이죠. 근데 걔는 스탑 토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멈춘다는 판단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멈춰야 하는 게 맞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모델의 포스트 트레인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춘다는 것도 사실은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 멈출 때까지는 이 캐싱이 계속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LLM이 추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왜 배우냐?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서 지금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누가 LLM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개소리를 들릴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 학습해야죠, 고객사에서. LLM으로 뭐래. 그럼 LLM으로 학습하는 게 뭔지 알고 하는 소리니까 속으로 그 소리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히 이 관계를 제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다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더 나아가면 이 값 안에 K, Q, B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의 가중치가 어떻게 계산이 곱셈이 돼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사람들이 맨날 먼저 설명해서 제가 헷갈렸다는 건데,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 따로 알아보셔도 돼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관계를 계속적으로 얘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토큰이 뭐가 오는지가 적절한지를 알아낸다. 그것만 기억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LLM으로 뭐가 어쩌네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야 물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써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을 이제 찐이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말로 쓰는 거 맞죠? 괜히 뭐 아는 척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할 수 있었을 때, 우리 지금 이번 강의의 목표가 뭐였어요? 참 기억하세요? 언제 레그 쓸 거고, 언제 파인 튜닝 할 거고, 언제 프롬프트 안에서 해결을 할 거고에 대한 사고. 물론 지금까지 진다고 제가 이제 퀴즈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바로바로 해내면 여러분들은 사고를 굉장히 빠르신 거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랬으니까 그렇겠지가 이제는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필드에서나 아니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무기와 도구를 쓸지, 또 플러스 이게 있어요. 하네스가 나와요. 뭐 루프 엔지니어링이래요, 그래프 엔지니어링, 뭐 레그래요, 뭐래고 하는 것들이 뭐 나올 때마다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따라가야 되고 포모 오고,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왜냐면은 이거에서 안 벗어나요. 이거예요. 그냥 이 LLM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안 벗어나요. 다만 그때 이제는 이 토큰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뒤에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았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 맥락을 추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레그를 쓸지,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해서 얘가 응답하는 TPO를 미리 맞춰 놓고 할지, 뭐가 비용 효율이 더 좋을지, 이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슨 어떤 신기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할 때 훨씬 더 남들보다 빠르게, 혹은 빠르지 않더라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왠지 상대방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내 고객인데도 이렇게 저렇게 뭔가 내가 교정하기 어려운 다른 말을 할 때가 있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체력이 될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거 아닌데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속으로 나는 깊게 중심을 잡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왜 이렇게 이 강의를 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일단은 두 번째 추론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제가 Q&A 한 번 더 받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그거 하나에 물어보면 대안이 100개씩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 있는 대답들은 다 독립 시행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있는 평가처 독해가지고 그중에서 답습은 답변 건가요? 모르겠어요. 독립시행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독립시행을 한다면 왜 때문에 독립시행으로 그걸 물어봤을 것 같냐면은, 아까 여기선 지웠지만 학습할 때 레시피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동종 레시피인데 다른 레시피 넣어놓은 알파 다시 같은 모델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뭐가 더 나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일단 독립시행을 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값 조정해가지고 한 걸로 만약에 한 거라 치면은 그 모델이 약간 신행 따끈따끈한 거라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설정값으로 해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일 수도 있을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요. 예. 오, 질문 좋네요. 또, 예. 가지 정도. 예. 제가 이제 집 답을 절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모른다 할게요. 처음에 이제 펜션 과정에서 계산을 할 때 캐시가 남아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보수
같은 것들을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거 캐시를요? 아, 캐시가 근데 우리가 DB에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다룰 때 뭐 레디스라든지 이런 캐시는 정보 자체를 물고 있잖아요. 얘는 그 뒤에 있는 토큰을 연산할 때 쓰는 이 정확히는 그래도 잘 썼네. 잠깐만요. 정확히는 순서가 이거거든요. 이 QKV라고 하는데 쿼리 키 밸류예요. 이 키 밸류 값을 알고만 있으면은 뒤에 새로 왔을 때 Q를 새로 올 때만 쿼리를 하면서 토큰을 잡거든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때만 쓰는 거라 가지고요. 뭐 더블 체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연산에 쓰이는 재료, 그리고 그 연산에 쓰이는 재료도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캐시가 몇십 개, 몇백 개일 수가 있는 게 이 어텐션 헤드 몇 개라 그랬죠. 레이어도 몇 개라 그랬죠. 이만큼씩 캐시가 계속 있어요. 한 토큰당. 그래서 연산에 쓰이는 그냥 재료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서 어떤 더블 체크의 대상이거나 그러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마지막은 제 예상. 이거 물어보신 거 맞나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좀. 언제는 그 저기 예로 들었던 우리 점심 메뉴는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표현을 더할 때 그 앞에 있는 집 앞에 일식집이 개업했네라는 그 앞 문장이 붙지 않더라도 테이크아웃이라는 것들도 사실 그 첫 번째 레이어든 두 번째 레이어에서 충분히 후보군이 있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구해주려면은 파라미터가 고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게 추론 과정에서 그 파라미터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아니요. 추론은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고정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게 추론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파라미터가 변경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냥 운빨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면 다 확률의 probability라고 하죠. probability. 다 확률 게임이라서요. 이 후보군도 계속 바뀔 거고요. 실행할 때마다. 네. 그리고 이 처리의 연산 과정에서 값도 계속 달라지고 샘플링의 결과도 그에 따라 달라질 거고 마지막에 결국 동전 던지거든요. 요것도 달라질 거고. 근데 물론 이제 템퍼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다 저거 영향을 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아까 말한 그 파라미터가 DJ 박스 말한 거 맞으세요? 그건 안 건드려요. 그걸 건드린 시점은 유일하게 학습할 때밖에 없습니다. 건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연산을 잡아먹어요. 모델이 있으면 안 바뀌는 네, 모델은 고정인 거예요. 추론은 모델을 쓰는 거예요. 모델을 바꾸고 변형하는 건 학습밖에 없어요. 그걸 건드는 사람들은 몇 명 없다는 거. 모르죠. 뭐. 아니 요즘 파인 튜닝도 그걸 건드는 건 맞긴 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리고 그 나노 모델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나노 모델. 네. 그리고 그냥 원래 모델 있잖아요. 이 두 개 차이가 나노가 나노미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정도잖아요. 실제 그만큼 차이가 나요. 나노 모델 진짜 작아서 이제 제가 뒤에 세 번째 나올 건데 파인 튜닝이 못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델은 크기 차이가 진짜 이만큼 날 수가 있어요. 예. 얘도 동작은 해요. 이거 물어본 거 맞나요? 뭐 물어봤죠? 지금 다 해결되셨으면 추가하시면 아, 예. 그 템퍼처 그 온도 조절 있잖아요. 네. 그 본 거는 그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만 봤는데 다른 데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른 모델들이 거의 고정값으로 정해져고 하는 건가요? 아마도요. 그냥 채팅을 쓰면요. 채팅의 종류가 창의적인 게 요구되냐 이런 거를 아마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거기서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템퍼처 값을 알아서 조정을 해줄 거고요. API 방식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모델이 다 템퍼처 값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있을 뿐. 네. 그냥 저희는 구독으로 보통 쓰니까. 그 구독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쓰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GPT가 초창기에 어떤 모델은 뭐 이과적인 지능이 있고 어떤 건 문과적인 지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델에다가 템퍼처 값을 고정시켜 놓고 수학적인 거 이거 써라고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그것보다는 이제 포스트 트레인 과정에서의 특징이 그렇게 발현된 것 같아요. 예. 그냥 유추하기로는 들리기는 그렇게 들려요. 예. 템퍼처는 이제 우연성을 확대하는 것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문과적, 이과적이랑은 조금 다른 게이지인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자기가 판단하기에 알아서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야 잘 똑똑한 이제 네. 어떤 툴인 거죠. 예. 근데 그 기능이 모델 자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툴.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쓰잖아요. 네, 맞아요. 예. API도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니다 API 정도는 왜 그냥 쓰는 건 맞다. 예. 어쨌든 질문 좀 더 주십시오. 예. 처음에 학습할 때는 베이스 모델이 역전사를 통해서 답을 준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반복한 답에 응답률을 올리는. 네. 지금은 그거를 역전사한 거를 반대로 돌리는 역전파한 거를 반대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방식. 역전파는 말 그대로 뒤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뒤로 전달을 한 거고 추론은 그러니까 그 전파를 한 이유는 틀렸기 때문에
야 고쳐를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전달을 한 틀린 답을 낼 때는 그냥 쭉 간 거거든요. 추론은 이 쭉 간 거 이거 하나 한 겁니다. 레이어가 반복이 되잖아요. 예. 저거를 역전파한 거를 뒤집은 형식인 건지 아니면 이건 아예 다른 형식인 건지. 아닙니다. 역전파랑은 상관이 없고 역전파를 하게 만든 그 추론 결과의 장본인이 그 추론 행위 있죠. 그 추론 행위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전파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 히든 스테이트를 전달했던 것 때문에 뭔가 학습 과정에서의 파라미터 수정을 위한 역전파랑 지금 개념을 비슷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개가 역전파를 반대로 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반복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값을 한 번 더 전달했다. 이게 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친구를 그냥 고용해서 썼다. 신입사원을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려주고 이제 필드로 내보내서 아니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니고 이걸 물어보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뭐냐고 아니세요? 이게 혹시 뒤에 있었던 학습 과정에서 역전파의 반대 방향이냐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그게 유효한 설명은 아닌 것 같다. 예, 학습할 때 역전파는 이 뒤로 가면서 너가 틀린 건 뭐 이건 것 같은데 너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수정하기 위한 그거고 그 행위이고 여기서 레이어를 여러 개를 한 것은 이 추론이라고 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올 수 있는 후보군의 정교함을 위해서 그냥 여러 번 더 하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네네. 샘플링에서 템퍼처를 설정할 수 있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번 수행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샘플링에서 토큰을 잡을 때 한번 이제 마지막에. 예. 근데 뭐 네네. 아까 저기 부분에서 파인튜닝 아까 하다가 이렇게 어떤 맥락? 학습 때의 파인 튜닝이요? 제가 요거 설명할 때 파인 튜닝 말씀드렸었나요? 네, 샘플링 말씀하시면서 파인튜닝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샘플링 할 때 제가 파인 튜닝. 샘플링 파인 튜닝.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파인튜닝은 기존 파라미터에다가 추가 파라미터를 더해서 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면 기존 파라미터를 살짝 더 조정하거나. 그런 식이 있고 샘플링은 파라미터 파인튜닝은 한 상태건 안 상태건 어쨌든 파라미터 자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값을 그 확률을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세팅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후보군 중에 어디까지만 진짜로 동전 던질 대상군으로 뽑을지. 근데 그걸 레이어 N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네네, 마지막에 계속 후보군이 나오는데 마지막 후보군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이제 계속 생성하는데 그것을 이제 후보군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후보군을 생성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생성할 때의 상태를 다음 레이어로 토스해서 혹시 상태는 어떤 건지 이거는 제가 직접 까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숫자거든요. 엄청나게 긴 행렬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긴. 역시 이 전체 그 로직하우스 매스한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던지는 건가요? 요게요? 이 후보 결과군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후보군을 만드는 이 소프트맥스는 정규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처리 방법론인 걸 뿐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 로짓이라고 하는 후보군 얘가 산출된 거거든요. 이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걸 산출할 때의 이 상태값 얘가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이 상태값만 있으면 로짓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를 다음 레이어로 또 던져서 또 요 연산을 하게 하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깊게 파고 싶으시면은 제가 사이트 하나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이름을 까먹었다.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비바이크로프트였나? 비바이크로프트? 자, 이 과정을 시각화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똥차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LLM 익스플레이너라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뿌리 강의 7강에서 쓴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bibycroft.net 이분이 이 과정을 모든 과정을 시각화해 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왼쪽에 시나리오대로 재생 버튼 누르면 막 연출도 해주고 막 이래요.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여기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뭘 축소해서 설명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비바이크로프트 사람 이름일 거예요, 저게 아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컨텍스트 윈도우가 2배가 네. 같은 모델에서 파라미터 5배 정도가 파라미터는 이제 유지일 거고요. 다만 이 토큰 시퀀스의 총량 길이의 최대값이 길어질 겁니다. 근데 길어진다는 건 이 어텐션을 위한 이 연산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쓸데없이 길면은 이제 핵심을 중요한 내용을 빼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텐션 연산을 계속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파라미터는 그 모델이 학습한 시점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의 맥스 사이즈 이런 것들이 뭐
그거랑 그것의 크기와 뭐 파라미터의 개수 간의 상관관계에는 물론 이제 설계상에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연구자가 이 사이즈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하면은 뭐 무한 좀 늘리시는 이유는 그 회전 기능이 아니 연산량 때문인 거죠. 얘도 길면 긴 거만큼 연산을 많이 하면은 될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 한계들은 어쨌든 현 시점 2026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드웨어에 이게 학습할 때는 얼마나 걸리든 딜리버리 되기 전까지 2달, 3달 써도 되잖아요. 근데 추론은 우리가 채팅 치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학습을 크게 하면요 추론도 크게 걸려요. 파라미터 개수가 클 거니까. 그 두 개의 상관관계 한계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해진 한계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연구원들이 하는 일인 거죠.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 마지막 레이어의 기준이 그것도 이제 정함. 이제 요것도 결국 이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레이드오프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추론이 더 걸림. 대신 더 원하는 어떤 더 말이 되는 토큰이 나올 확률이 커짐. 이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 모델 세팅할 때 이거 몇 번 하게 할지 이런 것도 다 정하겠죠. 그래서 이 N이라고 표현된 것도 질문이 좋은데요. N 이것도 여기 어텐션 헤드도 N개, 뭐 시퀀스 토큰 맥스 길이도 레이어 개수 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델의 설계자가 정확히 나는 그쵸. 그게 잘 되어야 또 적은 횟수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는 이게 소콜드 가성비잖아요. 가성비를 이제 따지는 관계 속에서 정해지겠죠. 추론 깊이 조절하는 건 저랑 상관이 없고 띵킹이나 울트라 띵킹 사이. 그거 제가 안 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추론 강도는 이것보다는 오케스트레이션적인 측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큰을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은 그 안에서 그거 까보면은 추론하는 그 과정에 LLM 뱉는 그 수준, 그 순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짧으면 그걸 한두 번 도는데 깊으면은 이제 셀프 재검증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지금은 예상이 되는데 안 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서 뭘까요? 안 알아봤어요. 비례한다고 합니다. 레이어에서. 네, 그죠. 비례인데요. 오, 맞았어요. 예. 저 N의 끝을 정하는 시점에 그런가 봐요. 그렇대요? 좋은 거라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추론 강도가 파라미터 양이랑 레이어 기자 파라미터 양은 아니고요. 파라미터 양은 바뀔 수가 없어요. 추론할 때는. 그래서 레이어 개수만일 것 같습니다. 레이어가 결국은 그쵸. 한 그러니까 추론은 학습이 완료된 거를 쓰는 거니까 파라미터 개수와 설정 값은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배출이 소울이나 다른 거는 이제 그거는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고 그쵸. 그 사이는 다르겠죠. 그쵸. 다르겠죠? 다르니까 그렇겠죠. 제가 안 알아보고 온 질문들이 괜히 자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지금 어디 쳐보고 있는 거 아니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쓰시면 안 쉬고 세 번째는 좀 짧거든요. 세 번째 그냥 이어서 끝낼게요.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거 이 찾는 거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에어입니다. 네. 많이 보이는 네. 불로 바꿔야 느려. 힘든 말을 하는데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워낙에 크니까 맞습니다. 해야 돼. 아직까지는 저걸로 써있는 괜찮은데 오랜 시간 쓰면 쓸 거면 크고 전화 백으로 해야지 충전하면서 충전이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220원. 충전 100W. 맥 충전도 제일 센게 있고 대중 시점에서 가져갔어요. 네. 70V짜리 디오를 쓰면 디오를 쓰면 하나 빼겠어요. 디오를 쓰면 반밖에 안 돼가지고 70.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단원인 제가 시작할 때 네. 뭘 쓸 거냐?
프롬프트나 지침 안에서 처리를 할 거냐, 레그를 쓸 거냐, 파인튜닝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 그냥 다 여기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스킬을 하나 따는 것도 여기에요. 예. 라고 봤을 때 이게 올해 초일 때 작년 심지어 파인튜닝 뭐 24년, 25년도 있었던 거니까 그게 제가 지금 방금 머릿속으로 뭘 생각을 한 거냐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를 좀 잠깐 고민을 한 건데 그 기준으로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명료하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점점 파인튜닝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정의가 점점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왜냐면 기능이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얘로 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웬만하면 파인튜닝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파인튜닝을 쓸 일이 생겼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고 되게 도메인 특화된 일을 다룰 가능성이 커요. 그런다면은. 자, 일단 잠깐 인트로를 깔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파인튜닝 할 때랑 레그 쓸 때 나머지는 다 프롬프트랑 지침으로 된다라는 그 순서로 놓고 오른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의 그 프롬프트를 우리 넣으면은 그게 이제 토큰 시퀀스가 돼서 들어간다는 거 알았고,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것만 토큰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프롬프트, 대화 내역 엄청 크겠죠.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 이제 우리 알았죠, 그죠? 우리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한테 우리 프론트 지침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의 형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맥락으로 따진다면은 얘 LLM이 응답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준 프롬프트 내역을 해석해서 무조건 이거 뭐예요? 제이슨이죠. 제이슨 형태죠.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로 무조건 답을 하는데 그 순서가 딱딱 무조건 맞아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이관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하네스 장치만 좀 준다면은 뭐 딱히 틀릴 일 없어. 그러면 우리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모델이든 뭐 클로드 4.8 하이쿠 뭐 이런 거 오프스나 뭐 페이블보다 엄청 싸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제약 이런데 데이터 양이 뭐 박 대표님 아시겠지만 엄청 나거든요. 데이터 양이 흐르는 게. 그런데서 이 행위를 100만 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한 번 호출하는데 1원이라 하더라도 드는 비용이 1원이라 하더라도 아니요. 뭐 0.1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월 단위로 쌓이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꽤 나오게 됩니다. 그죠? 기천만 원 나와요. 이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룰 베이스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 LLM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특수가 뭡니까? 룰 베이스. 사람이 if 조건절 달아가지고 이렇다면 할 수 있었던 그 판단의 영역이 LLM으로 갈 수 있었던 그게 특수인 거잖아요. 지금. LLM을 안 쓸 수도 없어. 근데 이거 하나 한다고 기천만 원이야. 이런 케이스에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파인튜닝 뭐라 그랬어요?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을 하게끔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자, 베이스 모델 만드는 거는 지금 숫자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돌리는데 몇 천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한 번 그 행위를 하는데 전력비랑 뭐랑 하면 몇 천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얘에 비하면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월에. 그럼 한 달에 1억 든다는 소린데 이거보다는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돌리고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효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 있죠.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규모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단순한데 반복 효과. 그래서 그럼 뭐가 돼? 우리가 왜 추론을 배우고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냥 했을 때는 이 추론의 양이 굉장히 클 거잖아요. 길고 클 거잖아요. 근데 파인 튜닝을 하는 순간 여기다 맥락을 이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델은 애초에 그렇게 답하도록 이제는 파인 튜닝이 돼버려서 얘한테 맥락하고 자 너는 뭐다. 응답을 할 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앞에 넣을 시스템 프롬프트 이만큼 되는 거를 싹 빼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의 크기, 여기 넣는 토큰 시퀀스의 크기가 뭐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럴 때 파인 튜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왜 파인 튜닝이 워킹하는지도 이해가 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쓸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네까지도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유효할 수 있다. 물론 이 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거를 말씀드린 게 모델 베이스 모델 성능 자체라든지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처럼 뭐 우리 지금 모든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1년 뒤에 오늘을 보면 오늘이 또 아웃데이트겠지만 과거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그 농익지 않았을 때는 파인 튜닝이 비교적 더 자주 선택되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얘의 포지션이 점점점 좀 특수해지는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요 맥락 속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인 튜닝을 이제 도입을 할 때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좀 판서를 할게요. 반복적인, 그 반복의 수준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반복적인 형식 행동. 제가 아까는 뭐 제이슨 형태라고 하는 걸로 예시를 되게 간단하게 드렸지만 특화된 태스크,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비용 최적화, 요 케이스 때 비교적 뭐 제조나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자주 쓰일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좀 규모가 있어줘야 돼요. 파인 튜닝 설명 드려봤고요. 자, 이번엔 레그입니다. 레그는 제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여기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토큰 시퀀스를 이제 임베딩을 해가지고 넣는다 이런 표현 드렸는데 결국에는 컴퓨터가 무언가 연산할 때 가장 최적화된 형태는 결국에는 문자열 그 중에서도 숫자 조합일 거예요. 숫자의 조합이 무언가 표현하고 뭔가 연산하고 하는데 최적의 데이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도 다 인코딩 거치고 디코딩하고 하면은 다 숫자 조합으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제 임베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레그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뭐 문자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벡터화, 요게 숫자 조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방식을 바꿔주는 거를 이제 벡터화라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떤 형태의 의미가 담긴 것들을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 저장된 이 수치 값들을 나중에 야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과 의미적 유사성이 가장 유사한 걸 찾아줘 할 때 이 벡터화된 상태의 후처리 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하게끔 해서 가까운 놈을 찾아주는 요게 이 벡터화 시킨 정보를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진 정보를 또 가져와서 우리 프롬프트의 시퀀스, 토큰 시퀀스에 넣어주는 거, 포함시켜주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습과 추론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버전의 설명이거든요. 레그가 그거예요. 이거는 즉 뭐냐면 아까 우리 점심 뭐라 썼죠 제가? 우리 점심 메뉴는 앞에 일식집이 생겼다를 추가하면은 뒤가 범위가 축소가 갑자기 되는 그런 맥락이 있었잖아요. 레그가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뭔가 프롬프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얘한테 추가적인 판단의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긴 규약, 어떤 뭔가 찾아야 하는 범위가 넓은 거를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은 아까 어텐션이 막 길어지니까 찾기 어렵다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규약이 맥스로 넣을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보다 커버리면 못 넣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레그, 즉 거기서 필요한 걸로 보이는 것만 찾아서 어텐션의 범위에 넣어주는 거, 이게 레그거든요.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네레이션인가? 이거 먼저 좀 찾아주세요. 이게 뽑아서 증강시켜서 생성한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제네레이션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레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은 어떤 무언가의 문서, 사내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서 기반하여 답변, 뭐 여기서는 근거 기반,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토큰 시퀀스에 넣어서 어텐션을 같이 돌려서 추론할 때 맥락으로 쓰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근거 기반으로 답변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레그를 쓴다. 파인 튜닝으로 될 일이에요 이게? 아니죠. 왜? 여기에 최신성이라든지 업데이트 이런 게 끼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파인 튜닝을 도는 비용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레그잖아요. 그죠? 예, 좋아요. 사실 나머지가 제가 이제 조금 무책임하게 다 그냥 프롬프트 지침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에이전트 만들어가지고 뭐 스킬하고 이거 프롬프트로 하기에는 조금 과해요. 사실은 표현이 과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프롬프트 치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래프라든지 뭐 루프라든지 이런 걸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게 아닌 나머지는 저는 기본 원리는 저는 같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프롬프트의 이제 이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여기에 또 어떤 무언가를 넣었지만 그 외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저는 이제 프롬프트와 지침으로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근데 되게 잦게 꽤 자주 여기까지는 같이 쓰이는 경우가 레그까지는 많다. 왜냐면 요거 최신화되고 문서가 저장이 되고 이렇게 뭔가 색이 나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뭔가 도구를 써가지고 툴유즈를 써가지고 엑셀에 접근해가지고 가져와서 뭐 이게 있을 수는 있으니까. 예. 근데 경우에 따른 그게 어려운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기 때문에 레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파인 튜닝 안 쓰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웬만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걸 쓰는 일이 없으신 분들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AX를 위한 어떤 기술을 배우고 하는 게 기술도 중요한데 사실은 핵심은 이제 문제를 이제 정의 내리고 파악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그 문제의 핵심에 다다르는 과정에서는 거의 이런 식의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결국 최적화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전체에서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최적화는 과정에서의 어떤 맥락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최적화까지 할 정도면은 그 어카운트는 그 고객 그 컨설팅 일은 굉장히 좀 깊은 단계에 도달한 거는 맞겠죠? 근데 잘 쓰이진 않아요. 근데 요즘 접근성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도 돼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실습해 볼 수 있어요.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같은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레그나 파인 튜닝을 할 때 모델을 이제 선택해서 할 거잖아요. 그건 또 사람마다 또 어떤 전략이 좀 다 다른가요? 모델에 대한 선택이요? 모델을 선택을 할 때 저는 뭐부터 보통 보냐면요. 일단 그 기능을 로컬 안에서만 실행을 할 거냐, 로컬은 망 분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또는 망 분리 이슈가 아니라 이걸 아예 클라우드로 올려가지고 원격으로 또 서빙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API 방식을 채택을 하냐, 아니면은 그냥 구동 모델을 런타임으로 그냥 기반으로 가져가는 그런 걸로 할 거냐, 이런 것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거기서부터 좀 선택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경우가 선택에 이미 제약이 걸려있는 고객사들이 좀 많아요. 우리 회사는 GPT밖에 못 써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전 사실 설계나 어떤 문제 접근 방법만 정리가 좀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베이스 모델을 쓰는지는 비용 최적화의 차원에서 조금 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비용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아마 모델 선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 모델 자체는 다들 저는 점점 그렇지만 잘 해나가지는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신 거 맞나요? 뭐 별로는 이별로 좀. 네? 저는 좀 더 좁게. 조금 다시 한번 물어봐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주세요. 아니 양 실장님만의 그 어떤 저요? 네 전략이 따로 가지고 계신지 그. 사실 제가 방금 저만 갖고 있는 말씀을 드린 거긴 해요. 저는 사실 고객이랑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객에서 갖고 있는 그 거버넌스거든요. 컴플라이언스죠. 결국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쓸 수 있어요? 그냥 물어봐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비용 최적화 시켜서 쓰는 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뭐 중소기업에 뭐 이런 거 그냥 구독해 쓰면 되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비용 최적화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속성의 일이 있냐면요. 모델을 중간에 바꿔 끼기도 해요. 그리고 애초에 모델을 여러 모델로 옵션을 줘가지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그런 걸 이제 어떤 옵스적인 환경, LLM 옵스적인 환경을 구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델의 설정은 바뀌는 거다. 예, 고정시켜놓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맞죠 그러면? 예. 그럼 지금 계속 모델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GPT나 그런 것도 결국 파인 튜닝을 다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모든 모델은 그 정확히 이제 포스트 트레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 파인 튜닝이 있는 건데 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설정할지 또 그거는 또 모델마다 다 다른 거고. 그렇죠. 네. 손을 봤는데 제가 누구 손 들지 않았어요? 잘못 봤나요? 아 네. 약간 헷갈리는데 네네. 아까 그 합습 교육에서 포스트 트레인이 있던 그
학습에서 포스트 트레이닝. 네, 거기에 있던 파인 튜닝과 지금 같은 파인 튜닝. 개념적으로 같죠. 규모적으로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얘도 파라미터 조정하는 거 또는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뭘 쓰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레그랑 파인 튜닝은 프로그램 같은 도구인가요? 아니 방식인가요? 방식이고요. 방식의 도구는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레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 토큰 시퀀스 결국에는 프롬프트에다가 뭘 같이 주입해서 넣느냐는 건데 그 뭘 넣을지를 만들어주는 인베딩의 도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인베딩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라서 그러니까 인베딩이 뭐예요? 문자를 숫자화, 컴퓨터가 좋아하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도구가 맞는데 레그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파인 튜닝도 방법론. 근데 얘는 이제 파라미터를 건드는 거죠. 즉 작은 재학습. 여기는 학습은 아니에요. 여기는 학습은 아닌데 그냥 동일한 모델에다가 어찌 보면 프롬프트 지침이 맞는데 프롬프트에 어떤 검색된 결과를 껴넣어주기, 껴넣기 기법.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지치고 힘들죠?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는. 저도 목이 아프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나머지 5, 6, 7, 8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8강, 7, 8쯤에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실습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습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 목표는 이제 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암묵지를 자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가면서 필요한 개념 강의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하고 한 7, 8쯤은 다시 좀 제가 실습으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한번 잘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